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1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많이 좀 힘드셨었는데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도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목이 되게 안 좋았다가 이제 99% 회복을 했습니다. 역시 코세익과 코스피 굉장히 연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 코와 목 상태가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거를 아마 느끼셨고 그래서 그 지표를 이용해서 주식을 좀 질러서 수익 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따왔습니다. 먼저 요 안태환의 의학 오디세이, 아다지오의 미학, 요거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는 걸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니까 아마 틀림없이 저를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아다지오의 미학, 안단테 하는 노래도 있지만 아다지오는 느리게 아닌가요? 느리고 저도 이 의학이 아니라 음악 용어 중에 제 카톡 프로필에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알레그로 난트로포 에몰토 마에스토소라고 돼 있는데, 요게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1번 나오는 겁니다. 알레그로 난트로포. 빠르지만 난트로포 급하지 않게. 에몰토 마에스토소. 웅장하게. 요런 말인데요. 인생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요걸 갖다가 카톡 프로필에 올려놨었습니다. 벌써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가되 급하지 않겠네. 자, 안태환 박사님의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의 경우 일상에서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 피해가기 힘든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의 감염으로 가장 흔한 급성 질환이다. 요즘 저뿐만 아니라 감기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죠? 자, 소홀히 대응할 질환이 아닌 것이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두통 및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수반이 되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오한까지 나타난다. 증상도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고 길게는 2주까지 증세가 지속하기도 하니 참으로 고약하다. 독감이 유행하는 근간에는 수액주사 처방을 원하면서 내원하는 환자 수가 부쩍 늘었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수액에 의존하는 환자도 있다. 그러나 수액주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서 감기 이러면 병원 가서 닌겔 맞아라 이러잖아요. 닌겔. 그런데 저는 닌겔을 맞아본 적이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병원 가서 닌겔 맞아라 하면서 많이 요구하시나 봅니다. 근데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미 몸에 있거나 새로 발생한 질환과 인체 이상을 발견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증세가 심각하지 않아 항생제 오남용을 걱정하며 약 처방을 해도
무턱대고 수액 주사를 빨리 놔달라 요구를 할 때는 대략 난감이다. 이럴 때는 한국인은 급해도 너무 급하다. 네, 저는 이 마음을 100% 이해를 합니다. 네, 항생제 오남용. 주식시장에도 보면 달콤한 유혹을 하는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주식들이 다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도 보면 내가 잘 아는 기업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 2,400개 국내 2,400개 종목 중에서도 뭐 초전도체 하면 초전도체 날라가고 또 뭐 대북 하면 대북 또 이제 선거철 다가오면 대선 테마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이 급등하면 내가 저거 관심 종목에 있었었는데 저거 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주식 핵심 우량 기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분 중에 의사분이신 분도 계신데 주식으로 한 번도 내가 돈을 번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회사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지금 요 시점에서 2차 전지 채워달라. 지금 요 시점에서 뭘 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수 최바닥에서 왜 현금을 안 늘리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작년 7월 2차 전지 고점에서 왜 2차 전지를 안 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요 분 표현처럼 대략 참 난감하다. 네. 참 난감합니다. 자, 이럴 때는 한국인은 급해도 너무 급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다 쫓아다녀서 다 먹잖아요. 그거 다 먹으면 아마 한 10년 안에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1월 초에 좀 과감하게 확 팔았다가 다시 살 거라는 마음이 들지만 앞으로 다음에는 그래 해야지. 어떤 분은 이제 자괴감이 들었다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수의 등락폭 있잖아요. 여기 고점에서 팔고 또 저점에서 그저께 또 사고 그런 거 다 하면 1년에 한 100% 이상 수익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가끔씩 이 광고성 문자 오고 요즘 또 막 전화 오더라고요. 네, 무료 하는데 가입해가지고 한번 종목 서비스 받아보라고 저한테도 하루에 2-3통 전화 옵니다. 네, 마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맞추면서 주식으로 떼돈 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한마디로 제가 야매라고 그러죠. 저희 의사 고객분들한테도 주식시장에도 그런 야매들이 너무 많다. 남으니까 조심히 하셔야 된다고. 임창정 씨가 참 너무 안타깝죠. 임창정 씨 저도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임창정 씨도 아마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이 무슨 컨설팅 하면 라더계현 씨가 본인이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그 거래 안 되는 주식 계속 들어오는 돈으로 이렇게 시세 조정해서 쳐올리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 하여튼 그런 야매 붙듯이 해가지고 참 많습니다. 그게 이쪽 전문가가 우리 같은 이쪽 전문가들은 훤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그런 소위 말해 야매들이 얘기하는 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원인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모닝 브리프에서 요 빨리빨리 문화가 투자에나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칼럼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한국인은 한반도 특유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에 더해 최근 100년간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가 몸에 밴 탓인지 빨리빨리 문화는 세계인들에게 익히 알려진 기질입니다. 이런 성향은 일부 환자들의 수액 주사를 맞는 태도에도 어김없고요. 서둘러 이를 봐야 하니 수액 주사 맞는 속도를
빠르게 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는 이제 낯설지 않다. 수액제는 혈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여되어 빠른 반응을 나타내므로 투입 속도는 나이, 체중, 증상에 따라서 적절해야 하고 환자의 요구대로 너무 빠른 속도로 주입하면 혈압 상승과 호흡곤란, 쇼크 등이 유발될 수가 있네요.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체질이 민감한 사람은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성질 급한 환자 앞에서는 소기의 경읽기이고요. 잠시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임의로 투여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는 환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 바늘로 돼 있는데 그걸 뭘 이렇게 조절하면 더 빨리 투여가 되나 봅니다. 야, 참 위험한 환자분들 많으시네요. 자, 이 경우 치명적 위험성에 노출된다. 수액이 투입되는 정상적 과정을 마냥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으니 늘 노심초사다. 이런 환자들 때문에. 네. 언제부터인가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자유를 더 빠르게 주는 행동은 모두 혁명이 되고 있다. 5분이라도 더 빠른 서비스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독점한다. 병원도 속도전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검사 결과의 속도와 진료 시간의 회전율은 병원 서비스의 경쟁력이 되었고,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 혁명은 일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피곤하고 경쟁에 지쳐 있다는 방증이다. 기본기에 충실한 느림의 미학은 점점 설 자리가 없다. 빠름과 느림이 공존하며 줏대 있는 기본기 속에 창조적 상상력이 풍성해지는 사람의 마을을 꿈꾸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이로 치부되기 일수이다. 좀 더 느리게 일해도 뒤처진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속도가 다르다고 비난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모든 사람을 시간에 쫓겨 살게 한 이상한 산업사회가 우리 앞에 실존해 있다. 속도전 경쟁으로 치면 세계 최강 국가다. 자부심 넘치는 국가적 속도전에 취해서 한국 사회의 이면의 어두운 현실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 모두가 못내 걱정은 하지만 속도만이 경쟁력이라 확신하는 사회적 확신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속도전을 동반하면 불행한 결과를 수반한다. 느리더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주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 결합은 요원하다. 헐떡이는 숨을 잠시 고르고 주변을 돌아보며 삶의 속도를 늦춰야 다른 가치들이 보인다. 그럴 때 자연의 시간을 닮아 갈 수 있고 느리지만 제대로 된 기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인체도 그렇다. 면역도 느림의 미학으로 더 강화된다.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비상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는 반성은 한 적이 있는데 편향에 빠졌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제대로 된 편향을 갖지 못한 것이 맞겠다. 그것은 느리면 뒤처진다는 편향이었다. 한국 사회를 이끄는 힘은 오로지 속도라는 인식의 오류였다. 빠름은 절대적 미덕이며 삶의 모든 면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은 능력과 동일시됨을 당연시했다. 돌아보면 빨라야 잘된 일보다 실수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병원에서 느린 것은 무능력으로 치부되는 기이한 의료 현상을 성찰하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이 조기 학습인가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분이 그거 언제적 얘기하세요. 이제는 초5부터 한다고. 초5부터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나. 우리나라의 이 조기 학습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빨리 배우고. 네. 확실히 그게 다 나쁜 거는 아닌데 네. 느려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밥 빨리 먹는 거예요. 코가 막혀 있다 보니까 요즘만 하더라도 이거는 제 인생에 그나마 이렇게 한쪽 코가 어느 정도 뚫려 있는 것은 제 인생에 참 굉장히 많은 발전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양쪽 코가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코로 숨 쉬지를 못하니까 입으로 숨 쉬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음식을 씹어야 되고 거기다가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빨리 먹을 수가 없는데 남들은 보면 제가 엄청 많이 먹는 줄 알아요. 근데 똑같이 비빔밥 하나씩 놔두고 먹으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3배 느리거든요. 그래서 밥도 비염 때문에 좀 천천히 먹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밥 먹는 시간만큼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먹는 걸 원하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 그 첫날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장님이 박서익 씨 밥 먹으러 가지 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밥그릇이 우리 제사 때 쓰는 밥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밥그릇. 그런 밥그릇이 나왔었는데 밥을 먹는데 3숟갈 정도 제가 먹었나? 보니까 부장님이 박서익 씨 천천히 먹어 이러는 거예요. 천천히 먹어 해서 봤더니 다 드신 거예요. 한 10분 됐나? 한 10분, 8분 된 것 같은데 다 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야 천천히 먹어 하는데 야 그때부터 밥 한 반 공기 먹을 때까지 엄청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먹는데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지금도 먹거든요. 항상 먹을 때 밥 반찬 남은 거 싹 다 먹는 스타일인데 그때 절반 정도 먹고 한 30분 걸렸는데 다 먹었습니다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도 보면 밥 먹을 때 속도 빠르신 분들 보면 부럽긴 한데 잠깐만요. 자꾸만 3,000포로 빠져가지고 요 마지막 끝까지 읽어볼게요. 프랑스 작가 피에르 쌍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느림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임을 이야기한다. 지극히 온당한 말씀. 느림은 빠름의 반대편에 있거나 빠름에 적응할 수 없는 무능력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광란의 속도전에 휘둘리며 모두의 세상살이가 혼미한데 새해는 아다지오의 미학도 대접받아 마땅하다. 때론 느린 것이 더욱 안전하고 좋은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자들이시여 부디 삶이 고달프고 숨막히게 분주하시더라도 수액주사만큼은 아다지오. 네,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자들이여 부디 삶이 시장이 고달프고 숨막히게 분주하게 움직이더라도 나의 투자만큼은 아다지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또 교육생들 고등학교 졸업생도 있고 대학생도 2명, 대학 1명, 대학생 1명은 대학원생이네요. 밥 먹을 때 얘기해 주겠지만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차트, 너네 차트 보면 양봉, 음봉, 그게 가장 기본이죠. 얘기해 주면서 우리 인생도 양봉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처음에 네 스타트가 하한가로 시작을 우리가 흑수저니 무슨 수준이 하잖아요. 근데 상한가로 시작했다고 치자. 근데 네 인생이 끝났을 때 하한가로 끝나면 그 인생은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저는 네 인생은 항상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해라. 근데 그 장대 양봉이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 여성분은 이제 90세까지 올라왔잖아요. 자, 우리 나이 들면 90까지는 사니까 90까지 살 때까지 지금 20, 30, 40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회사에도 인생 살다가 뭔가 내가 도전했다가 다 날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는 후배도 있고 괜찮다는 거죠. 인생 살면서 한번 눌림목 한 9시 반 10시쯤에 한번 확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 전체적으로 결국은 나는 양봉을 만든다. 예, 그런 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는 제가 뭐 마라톤, 주식 투자도 마라톤, 인생도 마라톤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차원에서 빨리 100m 달리기 하듯이 절대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턴 직원들한테도 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서 결국은 내가 나중에 60세, 70세, 80세 거기 양봉의 의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돈 많이 벌면 또 양봉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다가는 4,000포, 5,000포로 갈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투자도 아다지오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다지오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사면 뭐 10배 난다. 뭐 1, 2년 안에 뭐 10배 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조심하시고 귀 닫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우디 얘기입니다. 날린 돈만 몇 조인데 후티와 싸워달라는 미국. 골치 아픈 빈살마.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의 분쟁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좀 했었고요. 그 이유는 언제 얘기할 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연기금 세미나 가면 제가 항상 그 얘기를 좀 해주긴 하는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데 미국 등 서방과 예멘 후티 반군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어서고 서방은 후티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사우디는 자칫 지난 8년간의 예멘 내전 수렁에 다시 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티가 지난해 11월 홍해 선박 공격을 시작한 후에 서방은 사우디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지난 8일 사우디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홍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여러 나라가 후티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인가 보네요. 포린 폴리시. 블링컨의 방문은 분쟁 억제를 위해 사우디가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독일 연방안보위원회도 지난해 말 사우디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수출하는 걸 허가를 했고 2018년 이후 사우디에 가했던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이네요. IRIS-T는 독일 등 유럽 4개국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 유로파이터에 탑재해 쓰는 무기라고 합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지난 7일 유로파이터의 사우디 수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관련 지역 내 충돌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다. 사우디는 최근 보유하고 있던 유로파이터와 IRS-T로 후티가 이스라엘을 향해 쏜 미사일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서방이 사우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동에서 후티와 맞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서다. 사우디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예멘 정부군과 함께 후티와 전쟁을 벌였고요. 누구보다 후티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네요. 서방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후티의 근거지인 사나를 비롯한 예멘 남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도 전략적으로 큰 이점이라 여긴다. 하지만 정작 사우디는 서방과 입장이 다른데 사우디는 미국과 영국군이 후티 반군 근거지를 공습한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자제를 촉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우디는 지난해 4월 후티의 예멘 북부 통치권을 인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후티와 휴전을 하고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네요.
그러던 중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1월 후티의 홍해 선박 공격, 그리고 올해 1월 미국의 후티 공습이 벌어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빈살만 왕세자는 10년 가까운 후티와의 전쟁으로 수십억 달러의 군사 비용을 지출하고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사우디로서는 후티를 억제하는 것보다 영내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분석을 했고, FP 아까 Foreign Policy는 후티에 대한 서방 공격은 사우디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면서 미국은 도리어 사우디의 후티와의 평화 회담을 잠시 멈출 것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자, 후티와 갈등이 커질 경우 빈살만이 추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빈살만은 석유 이외의 산업으로 사우디를 세계 경제 중심지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홍해 인근에 네옴시티 등 신도시를 건설을 해서 물류 허브와 관광지 등을 만들 생각이었죠. 미국에 대한 불신도 사우디가 후티에 침묵하는 이유인데, 미국은 예멘 내전 과정에서 사우디의 지원 호소에 응하지 않았었네요. 오히려 2019년 사우디 내 정유시설이 후티의 드론 공격을 받았었고, 당시 사우디는 미국이 자국 안보를 책임져 주지 못함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 사우디 내 정유시설에 대한 후티의 드론 공격이 2019년이었네요. 2018년 12월까지 미국 그 페드가 9번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때도 뭐 금리 공포 때문에 2018년 10월, 11월, 12월 시장이 급락했고, 그죠? 19년부터 금리 인상을 동결하면서부터 주가가 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은 되게 좀 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왜 그랬냐면 19년 8월까지는 계속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계속 부여하면서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번 이 사우디 내 정유 시설에 대한 이 드론 공격, 저런 게 터지니까 저런 걸로 유가가 급등을 하면 이 금리 페드의 금리 인상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까지 주면서 2019년 8월에는 우리 시장이 저점을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게 2019년이었었네요. 자, 당시 사우디는 미국이 자국 안보를 책임져 주지 못함을 절감을 했고요. 그때는 또 사지코지였나요? 누구 빈살만이 좀 암살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하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못 도와준다,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죠. 또 이후 사우디는 후티의 배후에 있던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며 전략을 수정을 했고요. 사우디는 이란과의 적대 관계 청산을 통해서 예멘 내전에서 발을 빼고 후티로부터 자국 안보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실제로 후티는 홍해 선박을 공격하면서도 사우디 영토를 타격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마냥 후티를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이 빈살만의 머리를 지금 복잡하게 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후티를 공격할 경우에는 사우디나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었고요. 잠시 중단된 이스라엘과의 수교 협상을 사우디가 재개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서 후티가 사우디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네요. 여기에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마저 이라크, 파키스탄 등을 공습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고요. FP는 홍해 갈등이 커질 경우 사우디가 추진해온 예멘 내전 평화 협상도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우디의 유리한 옵션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 정상화는 하마스와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중동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라고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18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었네요. 아직은 미묘하고 깨지기 쉬우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야말로 실제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좀 대충 요 동네 분위기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네요. 이 기사 참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멘 지역의 이 후티 반군, 예멘은 사우디랑 같은 수니파입니다. 수니파인데 예멘 반군 이 후티는 시아파이고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뒷배를 봐주는데 사우디가 미국하고 저렇게 완전 동맹 관계를 맺었었던 게 1970년도 1차 오일 쇼크가 나고 난 이후였었는데요. 그때 전후로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가 위치가 닉슨의 1971년 8월 15일이었던 것 같은데 닉슨 쇼크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준다. 그러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미국이 손을 내밀었던 게 사우디한테 중동 고동네에서 사우디에 대한 보안은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대신에 사우디에서 수출하는 모든 석유를 달러로 결제를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페트로 달러가 탄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 말을 좀 잘 안 들었죠. 빈살만이 여러 가지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상해에서 거래되는 그런 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안으로 결제도 해줄게. 뭐 얘기도 하고 푸틴하고 만나서도 좀 짝짝꿍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국의 심기를 많이 좀 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렇게 너네 사우디 본토까지 또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불안하죠. 사우디 왕조 입장에서는 예전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혁명으로 무너진 걸 받고 2011년이었죠. 중동의 봄도 있었죠. 또 그때 메나 지역, 미들 이스트하고 노스 아프리카 그 지역에 엄청난 또 봉기가 있었었죠. 자꾸만 얘기하다가 또 한도 끝도 없이 갈 건데 아무튼 이런 정황을 다 보면요. 이러한 일이 지금의 미국의 기축 통화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자본가들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거냐 아니냐. 네,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좀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해 탈북민 절반이 2030 엘리트도 늘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지난해 북한 이탈 주민이 급증한 데는 엘리트 계층과 20, 30대의 한국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이 196명,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전년 2022년 67명의 3배 수준이었다라고 돼 있네요. 코로나가 한풀 꺾이며 중국 등에서 국경을 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코로나 이전에 2018년 19년에는 그러네요. 1137명, 19년에 1047명 이렇게 기록한 탈북민 수가 20년 21년도에 229명, 63명까지 급감을 했었네요. 성별로는 여성이 16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요. 총 196명 중에 여성이 164명이군요. 그 직업은 노동자, 주부, 농장원이 74%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이 양강도, 그리고 함경도 출신이 70%에 이른 가운데 평양 출신이 25명으로 12.8%나 됐네요. 지금까지 총 탈북민 중에서 평양 출신 비율은 2.5%
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세다. 북한도 완전히 이제 뭐 평양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좀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양 출신이 12.8%나 급증을 한 게 의외네요. 엘리트 계층 탈북민이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는 없지만 10명 내이고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엘리트 계층이 지난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북한이 국경을 전면 폐쇄하고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체제를 경험한 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외교관,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으로 일반적인 탈북민과 달리 별도의 시설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의 절반 이상인 99명이 20, 30대인 점도 특징이고요. 북한의 MZ세대가 탈북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향이 수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사회 내에 퍼진 체제 불만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축구하는데도 이 탈북한 동생이 한 명 축구 꾸준히 나오다가 요즘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개성분이시거든요. 예전에 그 38선 지금은 38선 아니 지금 휴전선이죠. 예전에 그 38선이 있었을 때는 개성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휴전선 생기고 난 이후로는 개성이 위에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여동생 두 분은 북한에 남아 계셨고 못 내려오셨고 저희 할아버지랑 저희 동생 작은 할아버지 다행히 내려오셨는데 만약에 안 내려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안 내려오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이 탈북민이나 그다음에 중국 동포들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그런 데 대한 반감 영화에서도 너무 범죄의 도시 대림동을 뭐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또 반감도 되게 많아지는데 그 참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참 운 좋게 저희 할아버지 선택 때문에 다행히 남한에서 이렇게 운 좋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옛날에 병자호란 때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병자호란 뿐입니까? 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한다고도 만주가 있고 뭐 그랬던 분들의 자손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 지금 유입되는 탈북민들이나 중국 동포들한테 제가 절대 좀 나쁜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참 여성분이 70% 하는데 이 탈북해가지고 한국 오기까지 그거 엄청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거를 갖다가 참 와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혹시 주변에서 이제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좀 따뜻하게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이 따뜻함하고는 또 거리가 먼 분이시죠. 네. 자, 오병성의 라이프톡. 설마 했던 트럼프 시즌2. 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대회에서 트럼프가 역대급 압승을 거뒀네요. 51% 득표로 2위 후보 21%와 30% 초격차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게 15일 날 결정이 됐었다고 하니까 요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살짝 영향을 줬겠네요. 보니까. 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고 또 대선까지 올해 무슨 말을 할지는
뻔하잖아요. 네.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 방위비 또 한 10배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해지가 많이 들어온 게 그런 거에 대한 올해 한 해 미국 대선에 대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에 대한 좀 위험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까 했던 건 트럼프의 황당한 범죄 행각 때문이었죠. 21년 1월 6일 극우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습격. 21년 1월 6일이었네요. 그때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초유의 사건은 사실상 트럼프의 선동이었다. 그 이후에 뭐 쭉 이래 있고 여러 가지 범죄 4차례나 기소가 되고 자, 이 정도면 당연히 유권자들이 외면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는 모든 비리 의혹을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대받아쳤고 객관적 사실이나 정황과 무관하게 트럼프의 선동은 통했다. 트럼프 현상은 미국 정치의 퇴락을 보여준다. 터크빌이 예찬했던 미국식 민주주의의 미덕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운 한국은 미국의 정치 행태에 민감하다. 한국 정치가 트럼프식 포퓰리즘과 거짓 선동에 휘둘릴까 무섭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트럼프 스트레스에 올해 내내 좀 시달릴 것 같긴 합니다. 자, 박철원의 마켓나우 4680 놓치지 않아야 전기차 전쟁이 이긴다. 몽골 제국에서 미국까지 세계 지배는 어떤 한 가지에 달렸는데요. 전기차 시장 정복을 위한 회사와 제조국의 접전도 마찬가지다. 2차 전지가 그 주인공이다. 전기차가 언제 내연기관차를 앞설까? 생각보다 빠른 2020년대 말 2030년대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기차 전쟁에서는 4680이 키워드다. 4680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라스베가스 CES에 들린 최재원 SK온 수석 부회장의 이 한마디에 이목이 쏠렸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공이 중대형 원통형 4680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음이 최종 확인이 됐고요. 4680은 몽골 병사의 마구처럼 사소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전기차 시장 정복의 핵심이다. 아, 그래요? 4680은 지름이 46mm 그리고 높이가 80mm 규격의 중대형 원통형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는 4680 개발 구상을 2020년 9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공장에서 배터리의 세대 교체 비전을 선포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었고요. 당시 테슬라는 4680으로 생산성 비용의 혁신적인 향상을 추구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대다수의 초기 반응은 불가능하다였었고요. 보는 눈이 있는 전문가는 발표 당일 4680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4680의 선두주자는 미국 테슬라와 일본 파나소닉이고요. 거기에 중국의 CATL과 BAK, EVE 에너지, BYD 등이 수면 아래에서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모두 진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양산에 성공하니 일각에서는 후발 개발사의 4680 개발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4680 양산에 성공하려면 고출력 조건 하에서 열관리, 안정성, 사이클 특성 확보가 필요하고요. 앞서가는 고난도 기술력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기술력의 진검 성분은 중대형 원통형 2차 전지의 양산 성공과 품질 관리로 가늠될 것이다. 실제 기술력은 없고 홍보만 잘된 일부 과대 포장형 회사들은 조기에 무너질 것이다. 테슬라, BMW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후 출시되는 전기차에 4680을 채택하는 추세이고요. 2025년 이후 본격화될 배터리 전쟁에서 중대형 파우치 혹은 중대형 각형 2차 전지로 사업하던 배터리 제조사들은 진지한 접근으로
중대형 원통형이 4680을 추가하지 않고서는 생로를 찾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덧붙여서 3원계 4680에 이어서 LFP 4680이 생로가 될 것이다. 우리 배터리 3사에 4680에 3원계도 들어갈 수가 있고 LFP도 들어갈 수가 있군요. 우리 배터리 3사의 도약을 위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신실한 준비가 중요하다. 정부 또는 금전적, 법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후세 사가들이 그때 크게는 전기차, 작게는 4680에 구군이 걸렸다고 기록할지 모를 일이다. 4680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중앙시평 향후 10년 어떤 항해를 할 것인가. 조윤재 서강대 명예교수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시기도 하시네요. 자, 새해를 맞은 지 3주째가 되는데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그동안 조용하지도 않고 블라블라. 그리고 이미 국제 질서는 지난 7, 8년 동안 새로운 난맥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물론 그 씨앗은 그 이전 오랫동안 자라온 것입니다. 미중 갈등, 다자주의 질서의 태조는 해를 거듭하면서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또 끝이 보이지 않는다. 냉전을 넘어 지구 구석구석에서 열전이 터져나오고 있고 지구촌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미 나침반 없는 향해를 시작한 지 오래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불안감 또한 높아진다. 우리 자식들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쭉 보면요. 기존의 질서는 사라졌으되 새로운 질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지구촌 상황이다. 다른 한편에서 세상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진화는 눈부시다. 의학의 발전은 코로나 팬데믹을 3년 만에 극복하게 하고 더 많은 생명의 희생을 막았다. 1855년 청나라 윈난 성에서 시작된 3차 패스트는 100년 넘게 지속하면서 주로 아시아에서만 15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었네요. 과거 기술의 진화는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문명을 발전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 진화는 인간의 생활 패턴을 통째로 흔들고 공동체의 운영 구조를 뒤엎을 수 있는 큰 위협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인공지능의 진화는 더욱더 그렇다. 향후 10년은 국내 모두에서 중요한 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미중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에 대한 그림의 얼개도 향후 10년간 대충 정해질 것이다. 미중이 양극체제의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가 미중 경쟁을 관리해 나가는 체제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AI가 세상과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도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 와중에 항로를 잃지 않고 경랑의 국제정세, 디지털 혁명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이를 헤쳐 항해할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 시대 지도자들이 나타나 나라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결국은 국가 지배구조, 기관과 제도의 질, 지도자의 식견과 비전이 국가 미래를 가른다. 금년 4월 총선은 국민이 그런 이들을 많이 국회로 보내서 국가 지배 구조와 우리 사회 보상 체계를 개혁해서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날씨도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네, 주말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